자, 오늘부터 총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하는 강의는 기초 강의를 앞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민법 총칙 물권법 앞에 있는 도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용어나 아니면은 그 민법 총칙이든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이 내용의 아주 개략적인 내용을 한 번에 다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기회를 가지자. 그래서 별도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총 4시간에 걸쳐서 시작될 거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민법 총칙의 권리 변동이라는 게 딱 나오죠. 권리 변동, 사람이 권리라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힘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이러한 힘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권리인데, 이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권리를 내가 취득할 수도 있고, 이게 변화하기도 하겠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 이렇게 부르고요. 용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계 취득은 누구로부터 이어받는 거죠. 그게 승계 취득입니다. 이 누구부터 이어받는 것도 전 권리자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뭐 고르지 않고 통째로 다 이전받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전적 승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 권리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이렇게 떼서 갖고 오는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전적 승계는 다시 전 권리자의 특정한 물건, 요거에 대한 권리를 통째로 다 갖고 오는 것, 이런 게 있겠죠. 그거를 특정 승계라고 부르고, 전 권리자의 뭐 물건 같은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포괄승계 이렇게 부릅니다.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죽게 되면 상속인이 뭐 피상속인이 가졌던 권리나 의무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전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포괄해서 다 승계한다. 그래서 포괄승계 이렇게 부르고, 특정승계는 전 권리자가 갖고 있던 것 중에 특정한 물건에 대한 그 권리만 통째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컨대 대표적인 게 특정승계 매매, 뭐 증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특정승계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권리의 변경은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주체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만 변경될 수가 있고요. 또 이 행사하는 작용들이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주체 변경은 예컨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었을 때, 그럴 때 권리자가 변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전적 승계로 내가 권리를 잃게 되고 상대방이 뭐 취득하게 되고 뭐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주체 변경이라고 보고, 내용의 변경은 질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양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1순위 저당권이 은행이었고, 예컨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2순위 저당권을 받았어요. 근데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그 1순위 저당권을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내가 1순위가 됩니다. 원래는 2순위였다가 내가 다시 1순위가 되는, 그래서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저당권의 작용이 순위가 높아짐으로써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용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이라는 내용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고 저당권이 구현되는 과정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용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아예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걸 절대적 소멸 이렇게 부르죠. 멸시라는 것.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하고 다 썼어요. 그럼 폐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내가 포기하게 돼서 무주물이 되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 이렇게 되고, 상대적 소멸은 내 입장에서 보면 소멸이긴 한데 전체적인 입장,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 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나는 잃었는데 다른 사람이 취득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권리가 없어지진 않는 거죠. 요거를 내 입장에서는 없어졌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권리의 변동이고요. 자, 권리의 변동에 자, 그다음에 법률 행위라는 게 있죠. 법률 행위. 법률행위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예요. 민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법률행위는 당연히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이 있는 거죠. 자, 법률행위가 민법 총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올라오죠. 민법 총칙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앞부분이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 전반기를 담당하고 있고 후반부는 대리, 이게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의 종류로 놓고 보면 자,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딱 부딪힘으로써 하나의 법률행위를 이루는 거. 이게 계약이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자가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거에서만 문제되니까 이거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겠네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채권행위는 요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별건 아니에요. 이행의 문제가 남긴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대리점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이 노트북을 사겠다. 좋다. 내가 이거 팔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 물건을 지적해서 요게 50만 원짜리구나. 내가 요걸 사겠습니다. 네, 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채권계약은 성립합니다. 의사표시가 합치했기 때문에 채권계약은 성립해요. 자, 다만 요 상태까지는 이 노트북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내 수중에 갖고 와서 내가 집으로 들고 가려면 나는 50만 원을 꺼내줘야 되고, 그쵸? 상대방은 노트북을 포장해서 나한테 건네줘야 됩니다. 그쵸? 요 행위가 이 행위예요. 요 행위가 소유권을 직접 넘기는 행위. 요거를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계약하는 거 이후에 계약은 나중에 서로 간에 처분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즉 처분의 문제가 남아요. 그쵸?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다만 우리가 진짜 50만 원을 주고 자, 물건을 패킹해서 내가 받고 이런 과정이 처분 자체이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후에 남는 문제는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권리는 다 이전이 됩니다. 그게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이게 대표적인 준물권행위예요. 물권 변화와 같은 처분행위이긴 한데 물권을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을 처분하는 거지.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부른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불요식행위가 됩니다. 특정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느냐 이게 요식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요식행위는 뭐가 있냐면 유언이 있어요. 유언.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대표적인 요식행위는 유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해서 유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 방식 이외에는 유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많이 생겨요. 자, 대부분은 불요식행위고 요식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는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법률행위의 요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뭐가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이 있다. 성립요건. 성립요건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부존재예요. 부존재. 아시겠죠? 성립요건이 없으면 뭐라고 부른다? 부존재라고 불러요. 자, 성립요건이 일단 오케이예요. 성립요건이 일단 오케이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효력요건입니다. 효력요건. 효력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느냐.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는 얘기는 또는 이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 없다는 뭐가 전제되느냐. 성립 요건은 일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립 요건은 일단 있어야 효력 요건 여부를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효력 요건이 만일에 없다. 성립 요건은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무효라고 불러요. 무효. 아시겠죠? 네. 성립 요건이 없으면 그건 부존재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효력 요건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부존재 문제는 여기에서는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이 여기 보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고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예요? 좋다, 내가 1,00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증여의 의사표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당사자 인간이에요. 상대방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딱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곳이, 자, 여기가 연극무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연극무대. 연극무대라면 이거는 그냥 대사일 뿐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내 재산 중에 1,000만 원을 객출해서 이 사람한테 재산권을 넘기겠다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대사를 읊은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다? 진정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법률행위 목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증여의 목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사를 쳤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예요. 대사를 하는 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어쨌든 간에 외견상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고, 만일에 그 존재를 일단 넘어서서 오케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구동될 수 있는지, 요거 의사표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효력 요건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효력 요건은, 자, 당사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능력?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때 당연히 권리 능력은 크다 작다가 없어요. OX입니다. 권리 능력은 있다 없다입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연인이면, 자, 출생을 했습니다. 보통 민법에서는, 자, 전부 노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노출설이라는 건 아기가 엄마의 자궁구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탯줄은 달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면 아직 응애하기 전이라도 그때부터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민법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형법에서는 좀 달라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형법에서는 언제부터 이 태아가 사람이 되는 거냐? 진통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입니다. 진통이라는 건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엄마의 자궁을, 이제 엄마 자궁이 수축을 하죠.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얘는 엄마 뱃속에 여전히 몸뚱이는 다 있죠. 그래도 사람입니다. 만일에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엄마의 진통이 딱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예요. 진통이 시작됐는데. 만일에 엄마의 진통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죽였다. 그러면 낙태죄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형량이 하늘과 끝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마가 규칙적인 진통한 직후에 의사가 이렇게 애를 빼다가 실수로 사망케 했다. 그러면 뭐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돼요. 사람이니까, 진통된 이유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 처벌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왔지만 본격적인 진통하기 30분 전이에요. 그때 의사가 뭔가 조치하다가 실수로 아기를 죽였어. 그러면 과실낙태에 불과해서 과실낙태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돼요.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으로는 무죄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태아가 만일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는 진통된 이후에 네가 실수로 죽였으니까 넌 업무상 과실치사죄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변호인 입장에선 본격적 진통 이전에 실수로 죽은 거다. 이렇게 아이를 실수로 죽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진통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그 부분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권리 능력이 어쨌든 있어요. 자, 전부 노출되게 되면 권리 능력 가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죽는다 이런 걸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심장이 멎으면, 요게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심장사설.
근데 뇌사설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뇌사와 심장사는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뭐가 반드시 먼저다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심장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그 다음에 죽게 되죠. 반대로 뇌사, 예컨대 내가 교통사고 탁 나갖고, 내가? 하여튼, 사람이 교통사고 탁 나서 뇌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아직은 자율신경 때문에 그냥 뛰죠. 이럴 때는 뇌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가 그 다음에 멎겠죠. 그래서 심장이 멎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과 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대뇌 피질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감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 판단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구멍 뚫고 이렇게 뭐 호수 끼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래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식물인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뇌사 이렇게 부르려면 그 소뇌, 연수, 척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뇌보다도 그 뇌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뇌사고 뇌간에는 문제가 없고 대뇌에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식물인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권리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렇죠?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갓난아기는 권리 능력이 있지만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통 판례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좀 봅니다. 예전 뭐 누적된 거 보면은 한 7, 8세 만으로입니다. 만으로 7, 8세 정도 되면 의사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 그것도 일부의 이제 법률행위에 해당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7, 8세 정도면 의사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자,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고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보다 더 높아요. 연령이. 왜냐하면 의사 능력은 내가 어떤 걸 내가 욕구를 밝힐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 약간 저급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행위 능력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여파, 법률적인 여파까지 고려하고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아서 미성년자들은 이거 없다고 하죠. 행위 능력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연인인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데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은 법인으로서 이제 상업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법인격이 딱 부여가 되죠. 그러면은 누가 그럼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인은 그냥 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뽑는다? 의사를 구현하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걸 이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효력 발생 요건. 자, 목적은 어때야 된다?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요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이 중에 시험에 많이 나는 건 뭐다?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요거 적법성에 대한 게 강행 규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강행 규정 문제고 사회적 타당에 대한 문제가 103조, 104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강행 규정,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103조, 104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강행 규정에는 다시 뭐가 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단속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단속 규정은 하지 말라고 딱 금지해 놨어요. 이거 위반하면은 강행 규정 위반이야. 근데 위반했어도 처벌은 하는데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진 않아요. 무효화시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단속 규정이 해당 사항은 아니고 요거예요. 효력 규정. 저거는 저 하지 마 이렇게 딱 적어 놓고 그렇죠?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이죠. 사회적 타당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그리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적. 예, 목적.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목적을 좀 더 놓고 해보면 확정성. 요거는 뭐 가지친 것도 없습니다. 왜? 시험이 안 나요. 대부분은 저 확정성 갖고 문제 삼는 것도 잘 없어요. 가능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자, 만일에 처음부터 계약을 법률행위 할 당시부터 애저녁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걸 원시적 불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거는 원시적 불능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렇죠? 무효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달나라까지 가는 비행기를 로켓을 다음 주까지 만들어다 주면 내가 1억 주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당사자 있죠? 그리고 어쨌든 자, 용역 계약이라는 게 법률행위가 지금 성립되잖아요. 의사표시 있고 수락했고 그렇죠?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부존재는 아닙니다. 이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존재는 아니에요. 일단 존재는 하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한 달 내에 어떻게 로켓을 한 달 내에 만듭니까? 이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성립할 때는 할 수 있었는데 계약 성립한 이후에 뭔가 불가능해진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성. 적법성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는 처벌만 할 뿐. 그쵸? 사법상 효력은 유효.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효력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사회적 타당성.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시험에 많이 나는 거니까. 자,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시험이 요렇게 유형별로 날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대법원같이 쭉 올라왔을 때 이것은 103조 위반이야. 아니야, 이 사안은 103조 위반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판단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 사항을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다.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대표적인 게 첩계약 같은 거 하는 거. 그쵸?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쵸?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아랍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일부 다쳐야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한국에서도 받아줘. 안 됩니다. 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살인을 청구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자,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혼한 다음에 평생 혼자 살겠다. 뭐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거는 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안 돼요.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이건 뭐겠어요? 판례가 있는 거는 어떤 사찰의 재산을 몽땅 뭐 이렇게 누구한테 주는 거, 증여하는 행위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은 영원히 다 너한테 다 증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사행성이 심한 거, 도박, 그죠? 지나치게 도박적인 행위. 그리고 동기의 불법. 동기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요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이 법률 행위를 유도한 의사표시자의 머릿속에 그 가진 동기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행위자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사겠어. 그래서 부엌칼을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합니다.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자, 부엌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동기가 불법이야. 하지만 드러난 건 어때요? 그냥 부엌칼을 구매하는 것 뿐입니다. 이럴 때는 무효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슈퍼마켓 주인한테 내가 이 칼을 사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동기를 드러냈다. 상대방도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 불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칼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이 절대적 무효인 거에 터잡아서 누군가가 권리를 획득하거나 그랬을 때 그 새로이 권리를 획득한 제3자들 그런데 이 제3자들은 대부분 이 법률 행위자가 저런 103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선의의 제3자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게 선입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보호 못한다 이겁니다. 보호 못한다. 보호 안 해준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아니기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를 죽여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집을 주겠다 이랬어요. 집을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너를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못 믿겠어? 내가 미리 너한테 집에 대한 등기를 해줄게 해서 등기를 해준 거예요. 등기를. 아시겠죠? 사람을 X라는 사람을 죽이는 걸 대가로 해서 미리 이 집에 대해서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 놓고 얘는 이렇게 돼 갖고 병한테 요거를 팔아버립니다. 매각했어요. 매각해 가지고 5억을 받았어. 5억. 자, 근데 을은 예전역에 뭐 죽일 생각이 없었어. 돈을 내가 집을 받더라도 내가 이거 죽여야 되겠어? 그럼 나 살인자 되고 저거 받아봐야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곤란해 해가지고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이거 무효니 너 이거 계약 이행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집 등기 돌려줘.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법에서는 이 행위 살인 청부를 대가로 해서 집을 준 거 이거는 원인이 그죠? 등기한 원인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적 가치 있는 걸 넘겨줬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물이에요. 이게 집이. 이거는 돌려달라고 못해요. 갑이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못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가 되겠습니다. 104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은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상대방이 궁박경솔 무경험에 빠져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할 때 요거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예요. 궁박한 상태. 궁박한 상태는 쪼달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쪼달리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되게 주의력 없고 경솔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 일상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죠? 이런 사람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더 보고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부르고 그것도 절대적 무효가 되고 이 절대적 무효에 걸리게 되면 어때요? 제3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제3자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행위를 봤으면 뭘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이게 나옵니다.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자,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요. 당사자의 의사. 이게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자 1 집원의 그 땅을 보고 와갖고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요 땅 좋다 둘이 합치했어요. 요 땅을 너한테 팔고 요 땅을 내가 사고 1억에 사기로 현장에서 다 마무리 졌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12-1인데 이 사람들이 착각해서 12-2로 적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는 뭘로 합치됐다? 12-1로 합치됐으니까 이건 그냥 오기에 불과합니다. 잘못 쓴 거. 이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런 게 동원이 돼서 요 12-1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12-2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기준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서로 간의 의사가 이렇게 이어져서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땐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은 뭐냐? 규범적 해석은 요거는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은 몰라요. 얘는 알았어요. 얘는 서로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알고 또 반대도 알고 이럴 때 서로 간의 진의가 통했을 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상대방은 이 의사표시자의 진정한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약서다 그러면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시각이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런 의사표시가 나왔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은, 자, 이거는 제3자 입장입니다. 제3자. 법원이에요. 당사자의 의사가 뭔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보충적 해석이 동원될 여지가 없어요. 뭐예요? 이거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가 부재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는 없는데 여러 가지 종합사정을 두루두루 보니까 이 당시에 당사자들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 법원이 보충적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이렇게 돼요. 자, 자연적 해석을 하든지 또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순위들이에요. 이걸 하든지 또는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어떤 걸로 해석할 거냐? 자,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는 게 명확해 보이면 이걸로 가고, 당사자의 의사가 미리 합치된 게 없고 그냥 의사표시자의 내용이 의사표시자의 의사밖에 없고 상대방은 그 진의를 모른다. 그러면 이걸로 가요. 근데 요게 다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보충적으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이게 공동 1순위예요. 5화지. 아시겠죠? 이것 또는 이걸로 해석을 하고, 이거 안 되면 이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해석의 기준. 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한국말이 야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걸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해석의 기준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당사자들의 목적, 그리고 사실은 관습.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거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도 널리 행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널리 행해지는 사회에 여러 가지 계약을 이제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통일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계약을 할 땐 요런 방식으로 하더라. 요게 관습이에요. 관습. 누적된 관행이죠. 누적된 관행. 이게 사실인 관습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요런 계약을 할 때 누적된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도 그 관행에 따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의규정, 신의칙의 원칙 이런 거를 두루두루 해석한다고 합니다.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부분이 되는 거죠. 의사표시는. 자, 의사표시라는 건, 자, 내가 어떤 이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바를 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게 됩니다. 먼저 효과의사를 내가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시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표시 의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표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단계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효과의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효과의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진짜 의도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계약서나 활자화된 문구 외부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짜 의사, 진정한 효과의사는 이 표시행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표시행위에서 추단하는 효과의사를 진짜 효과의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하는데 뭔가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그죠? 의사, 효과의사대로 표시행위를 나왔다. 그럼 상관없는데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일치. 자, 제일 처음에 비진의 표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어떤 표시행위를 하는데 내 진정한 효과의사는 그 표시행위를 하려고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비즈니 표시라는 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예컨대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그죠? 여자친구한테 내가 네 생일날 백 하나 사줄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줄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예. 표시행위는 사주겠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딱 나왔는데 그죠? 내 머릿속에는 사줄 생각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의사표시가 있긴 있었어요. 백 하나 사줄게. 근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어요. 그럴 때 표의자 말하는 사람 나는 지금 불일치를 알잖아요. 나는 진짜 생각은 사줄 생각이 없고 난 지금 사주겠다고 떠들고 있다. 나는 쓰레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효과는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는 사줘라 이겁니다. 그 의사표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왜? 지금 요걸 생각해 보면 아까 법률행위 해석에서도 놓고 보면 지금 이 백 하나 사줄게 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양해가 있나요?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방법은 규범적 해석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 해석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규범적 해석으로는 뭐가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자친구가 백 하나 사주겠다. 이제 돌아오는 그 생일날 이러면 나는 백을 하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시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상대방 여자친구는 몰라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게. 몰라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돼. 만일에 여자친구가 알았어. 이 남자친구가 거짓말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자연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적 의사의 합치. 얘도 머릿속에서 사주지 않을 거고 상대방 여자친구도 어때요? 얘가 안 사줄 건데 지금 거짓말 헛소리 하는구나. 이해가 됐단 얘기야. 그러면 아까 12-1을 12-2로 잘못 쓴 거하고 비슷한 거지. 의사에 합치했어. 그러면 안 사줘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정형 표시. 요거는 자, 친구한테 내 아파트를 매매로 넘깁니다. 근데 실제로는 넘길 생각이 없어. 이거죠. 내가 친구한테 매매로 아파트를 넘기는데 실제로는 넘길 생각이 없어. 그냥 명의만 바꿔놓고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서로 짠 겁니다. 이거는 서로 짰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친구한테 매매로 팔겠다. 근데 불일치야. 실제로는 내가 팔겠다고 표시했는데 실제 의사는 팔 의사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아요. 나 지금 그죠? 매매할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상대방은 그걸 또 알았어. 짰어. 그럼 어때요? 서로 매매 의사가 서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외관만 그렇게 형성한 거지. 그러니까 자연적 의사의 해석 방식으로 보면 이 매매의 효과는 부정될 수밖에 없죠.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고. 차고는 자, 내가 원래 생각한 의사하고 내가 지금 떠든 표시하고 불일치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 착각하는 거죠. 착각. 사실은 착각인데 요거를 그냥 법률용어로 차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률행위 이건 뭐냐면 내가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 진정한 의사와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데 착각을 한 거지.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나도 모르고 있어. 위에는 다 내가 아는 건데 밑에는 몰라요. 이럴 땐 어떻습니까? 실수 내가 착각했네요. 취소할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막 취소를 남발할 수 없는 게 상대방은 갑자기 그죠?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서 다 도장 찍고 뭐 압수까지 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착각했다면서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열받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착각으로 인한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왜? 착각은 네가 했으니까 착각한 사람이 애지간한 건 책임을 져라. 근데 애지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착각인데 이 착각이 너무 중대해서 그냥 착각한 대로 계약을 밀어붙이게 하는 게 이 착각한 놈한테 대해서 너무 불합리할 정도로 정의롭지 못하다 이 정도가 되면 취소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여야 되고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은 착각했다고 해서 취소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표의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이겁니다. 뭐 결과가 중대하게 발생한 것 이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자기한테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해. 근데 하자가 있다. 하자는 보통 사기와 강박을 얘기하죠. 사기는 속이는 거, 기망행위. 강박은 그죠?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하는 겁니다. 이게 강박이에요. 이거는 쫄게 하는 거죠. 쫄게 하는 거. 그죠? 요거는 속이는 거. 자, 요건 뭐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이거 몰라도 돼요. 하여튼 사기칠 고의가 있어야 돼. 사기치는 놈한테. 사기의 고의. 내가 사기를 쳐야 되겠다. 이런 고의가 하나. 요 사기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요 고의가 또 하나. 이게서 2단의 고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기망하는 행위, 또 강박하는 행위, 그죠? 너 돈 안 주면 뭐 너 재미없어?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법해야 돼요. 예컨대 누군가를 속이거나 뭐 이렇게 강박을 했다. 아유 쫄게 만들었다. 그래도 합법적인 건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수사관이나 경찰이 딱 압수수색 영장을 딱 들이밀면서 당신 집을 털겠소. 이런다면 그거 쫄긴 쫄겠지. 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요. 그건.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 강박 행위로 인해서 쫄아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인과관계예요. 자, 효력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 나한테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제3자가 사기를 쳤다 또는 강박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알았어야 돼요. 알았으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의사표시는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자, 효력 발생 시기의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입니다. 그죠? 상대방의 지배 범위 안에 이렇게 의사표시, 내 의사가 뿅 들어가게 되면 그걸 도달이라고 불러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적어놓으세요.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 요거는 발신주의예요. 요거 하나 있어요. 자, 공시송달. 요거는 자, 과실 없이 내가 주의력을 기울여 봤는데 자, 내가 충분한 주의력을 기울여 봤는데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 그럴 때, 그쵸? 게시하게 됩니다. 법원 게시판에다가. 그러면 2주가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걸로 봐요. 게시한 날 있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팅입니다. 그 다음 날. 게시를 오늘 딱 했어. 그러면 다음 날 0시부터 카운팅이에요. 그래서 2주가 딱 지나면 도달한 걸로 봐요.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이거는 의사표시 능력과 비슷하죠? 어떤 편지를 받았어요. 이거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법적 의무, 권리의 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들은 어때요? 제한 능력자는 자, 표의자는 도달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니네 지배범위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그걸 알았으면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앞부분이고 요 뒷부분이 대리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리. 대리는 자, 대리권 이렇게 있습니다. 대리권. 대리는 누군가가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자, 대리의 종류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다. 그렇죠? 임의 대리는 그 뭐예요? 사적 자체 확장. 원래는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뭐 내가 시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그렇죠? 법률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팔이 연장되는 겁니다. 내 팔의 연장. 그거를 사적 자체 확장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임의 대리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내가 권한을 주면 돼요. 권한을 주는 거, 수권행위. 요거는 단독행위입니다. 그죠? 단독행위예요. 계약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임의 대리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거는 주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기 나름이다. 그리고 임의 대리는 언제 없어지느냐? 자, 용역 맡긴 게 다 끝났어요. 원인된 법률행위.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어. 그랬는데 나중에 종국재판이 딱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임의 대리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수권행위. 이거를 철회시킬 수도 있고요. 자, 복대리. 복대리는 자, 임의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과 아주 인적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지가 대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돼. 자기가 이 대리인이 자기가 다 해야지 딴 사람한테 또 맡기는 건 못해요. 왜? 딴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 딴 사람은 본인과의 인적 신뢰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맡기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언제만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법정 대리는 이거는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고 봅니다. 사적 자치의 보충. 왜냐하면 법정 대리 대표적인 게 제한 능력자들이니까 제한 능력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충시켜주는 겁니다. 발생 원인은 법률의 규정 또는 지정권자의 지정. 그죠?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복대리 선임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 법정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 신뢰관계 때문에 선임된 게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하고 끈끈함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전문가도 아니야. 어떤 법률행위를 처리할 때.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나 이 사람을 내가 쓸 수 있다. 자유롭게. 예. 하지만 책임은 다 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책임은 무제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 착각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저 법정 대리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친권자니까 친권자는 뭐 자녀하고 끈끈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뭐 부재자 재산 관리인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뭐 파산관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뭐 있겠어요? 그쵸? 끈끈함이 법원이 선임하거나 지정권자가 지정하거나 그러면 그냥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권은 제한시킬 수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기계약이라는 건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리해요. 그럼 나는 갑, 대리, 을이죠. 갑의 대리인 을이에요. 그래 놓고 상대방에다가 나, 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을 지가 손 들고 있다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 도장 찍고 그죠? 을로서 을 도장 찍고 이래버리면 지한테 유리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고 쌍방 대리는 갑으로부터도 대리권을 받고 을로부터도 대리권을 받대요. 그래 놓고 지가 도장을 찍는 거지 혼자. 이게 쌍방 대리입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 와, 본인한테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하면 상관없다 이런 뜻이죠. 자, 공동대리 대리인을 여러 명 세우는 겁니다. 대리인을 여러 명. 이럴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을 줄 때부터 야 너희들이 한꺼번에 대리 행위를 할 때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넣으면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행위 능력이 없어지는 거, 대리인의 파산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의 파산, 본인의 뭐 성년 후견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소멸 사유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행위에서는 자, 현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대리인이면 딱 가서 상대방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하고 밝히란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대리인이면 누구의 대리인이다 라는 걸 밝혀라. 이게 현명입니다. 만일에 그런 거 안 밝히고 을입니다 딱 하고 왔다. 그러면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을이 책임집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 자, 하자 유무. 하자는 뭐예요? 사기강박. 이거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거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죠? 오인 착각 부지. 대리인의 오인 착각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의 지시에 의했다. 근데 본인은 알았는데 대리인은 모르는 사정. 이런 걸로는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 못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자, 대리권의 남용.
이건 뭐예요? 대리권 범위 안에 있는 행위야. 그런데 겉표정으로 딱 보면 대리권 범위 안에 있어요. 다만 원래 대리권이라는 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아니지만 본인을 위하여. 근데 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했을 때 요게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불러요. 대리권의 남용.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유효. 유권 대리예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요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본인한테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겠죠. 자,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대리인은 어떤 법률 행위를 해요.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 효과는 대리인이 받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뭐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이거에 대한 권리 의무의 발생, 그리고 이걸 얼만큼 법적인 부담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자기가 감수 안 해도 돼. 본인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능력까지는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자, 복대리는 아까 봤던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권한이 없는 대리죠. 그야말로.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갑의 대리인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권을 아예 안 받았는데 거짓말 하는 거지. 그렇죠? 누구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구의 대리인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컨대 뭐 대리점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대리점 이렇게 파가지고 주는 경우 이것도 저것도 외관을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무권 대리와 유사합니다. 자, 근데 표현 대리라는 건 뭐예요?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예요. 근데 요 무권 대리인이 이렇게 대리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데에 있어서 본인이 빌미를 주는 거예요. 뭔가 핑계거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요 핑계거리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유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빌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인 것처럼 이렇게 외관을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그쵸? 자, 뭐냐?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 대리가 있는데 125조 표현 대리는 대리권을 실제로 주진 않았어. 근데 그 상대방한테는 내가 얘한테 대리권 줄 거예요. 근데 실제 안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가가지고 나 대리권 받았어 해놓고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 의사에 의한 표현 대리 이렇게 불러요. 월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대리인으로서 따지고 보면 대리권은 없지. 하지만 요거보다 작은 범위에서 진정한 대리권이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월권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월권 대리 이렇게 부릅니다. 요 부분은 대리권이 없어요. 요거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거지. 월권 대리. 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었어. 과거에.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표현 대리인이 마치 지금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럴 때 과거에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29조 표현 대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무효라는 건 그죠? 아까도 봤다시피 법률 행위, 의사표시 여기에서 나와요. 그죠? 일단 존재는 해. 법률 행위가 존재는 해요. 근데 효력 발생 요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적 무효라는 건 무효인데 살아날 가망이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인 경우예요.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무효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고착화된 상태의 무효. 유동적 무효는 무효긴 무효인데 무효긴
유효인데 유동적이야. 그래서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라는 건, 자,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일부만 무효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의사표시해라 이겁니다. 다시 법률행위 해라. 예외적으로 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다. 당사자의 의사들이. 그러면 나머지만 유효로 시킨다 이 뜻이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건 뭐 A였던 걸 B로 이렇게 바꾸는 게 전환이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 하에 다른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것, 이게 전환입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추인이라는 건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효력이 생길 수가 없겠죠. 무효인데 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자가 무효임을 알고, 그쵸? 추인하게 됐다. 이것도 절대적 무효에서는 안 되고 상대적 무효에서만 돼요. 절대적 무효는 뭐 추인 아니라 추인 뭘 해도 안 돼요. 상대적 무효에서만. 예컨대 대표적인 상대적 무효가 통정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 거일 때는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취소는 자, 의사 표시가 일치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하자가 있다. 사기 강박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저렇게 사기 강박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유효해요.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저 사기 당한 사람, 그죠? 강박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네가 계속 부담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옵션을 줍니다. 뭐 어떤 옵션? 취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권리자들이 있어요. 자, 제한 능력자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을 때,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태야. 불안정해. 그죠? 아예 무효가 되거나 확정적으로,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할 때부터 취소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요 중간 기간에는 뭔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확정적으로 딱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추인이에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이제 취소 안 해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취소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취소 안 해. 그냥 유효화시킬게 이런 얘기예요. 법정 추인은 이거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추인이 되는 거고, 법정 추인은 추인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한 걸 보니까 이거는 그 법률행위 인정한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이건 추인한 걸로 봐야 돼.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법정 추인 사유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냥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영원히 취소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3년, 10년이에요. 저거 외워 두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요. 3년, 10년 이렇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의 한 날로부터 이제 10년 이렇게. 자, 그다음에 부관이라는 건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겁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그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우하게. 내년에 시험에 붙으면 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자동차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 뭔가 붙어 있는 거죠. 부록이 뭐가 붙어 있어요? 시험에 붙으면.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는 불확정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다가 나중에 해제 조건이 딱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 소멸 이렇게. 자, 수위 조건, 비수위 조건, 뭐 순수 수위 조건, 이건 뭐예요? 내 맘대로. 그쵸?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내가 너한테 차 하나 사줄게. 이런 거.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의사표시자한테 100% 달려있는 거. 이걸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확인하겠죠. 너 장난하냐? 이렇게. 그 무효입니다. 가장 조건. 이거는 가짜예요. 그죠? 조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조건은 아니다. 그걸 가장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조건처럼 딱 부록처럼 붙어있는 게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그죠? 기성 조건,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은 뭐예요? 이미 완성된 조건이란 뜻이에요. 아니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거라며. 근데 기성 벌써 논리의 모순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의사표시자는 뭐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건 줄 알았어. 착각을 했죠. 근데 이미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미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만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너한테 1억 줄게.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걸 갖고 1억 주겠다. 이렇게 이게 기성 조건입니다. 기성 조건. 그렇죠? 기성 조건이야. 1억 주겠다. 그러면 돼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죠? 1억 주겠다. 1억 뭐 이거 뭐 이미 기성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게 불능 조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미 완성된 걸 가지고 조건을 삼았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면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자, 정지 조건인 경우에는 이미 의사표시할 때부터 이미 완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쭉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불능 조건인 경우는 그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그리고 시험에 좀 가끔 나는 게 요거예요. 자, 부관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일반 조항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요게 시험으로 많이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게, 기한. 기한은 요거죠, 요거. 장래 확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래 확실한 사실. 여기에 이제 보는 거죠.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시킨다. 시기, 법률 효력의 발생. 종기는 일단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다가 종기가 딱 다가오면 법률 효과가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확정 기한은 자, 기한을 딱 앞으로 돌아오긴 해요, 확실히. 근데 날짜를 딱 정해 놓는 거. 이건 확정 기한이에요. 내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확정입니다.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불확정 기한, 이거는 기한이긴 기한이에요. 반드시 오긴 해.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이런 거죠. 그런 거 뭐 예컨대 내년에 첫눈이 내리면 뭐 내년에 적설량이 뭐 1cm를 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오긴 올 텐데 불확정인 거죠. 자, 효력, 확정전 효력. 이것도 시험에 나요.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도 어때요? 일반 조항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소급표를 당사자가 부여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하지만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는 절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더라도 소급표를 줄 수가 없다. 이 얘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한의 이익, 이거는 기한이 있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누리는 혜택, 이득 이런 겁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득, 이거는 채무자의 이득으로 추정하죠. 하지만 예컨대 뭐 그 이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채무를 빌리면서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 둘에게 전부 다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자, 기한의 이익은 자, 채무자 일방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을 만일에 포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쌍방에게 둘 다 기한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렇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 이거는 담보를 손상시켰거나, 그렇죠? 또 파산했거나 이럴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서 채무 전액을 즉시 갚아야 되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는, 즉시 도래하는 그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물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